집을 팔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해줄 거라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요양원이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믿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답게 또 한 번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간 지 석 달째 되던 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어머님 보호자분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없겠냐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편해지라고 온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집도 돈도 내 삶도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아프게 와닿았다. 나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살았을까? 그리고 다음 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안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겨울 해가 빨리 지는 날이면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먼저 어둠 속으로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보며 불을 하나씩 켰지요. 거실, 부엌, 작은 방. 불을 켜는 순서가 늘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집이 비어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은 갑자기 커졌습니다. 소리도 커졌습니다. 수도꼭지가 똑하고 떨어지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우는 소리, 새벽에 바람이 창틀을 긁는 소리까지 다 들렸지요. 그런 날에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좁아졌습니다. 저는 올해 72, 김순자입니다. 결혼하고 평생을 집안일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꿈은 없었고 가족이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지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손이 부지런했고 한번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믿음직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갑자기 혼자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들면 잠깐 멈춰 숨을 고릅니다. 현관 앞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문턱이 요즘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순간 어지러워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확 올라왔지요.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이야기를 자식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저는 저의 나이가 있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늘 같은 말만 했지요. 괜찮다, 잘 먹는다, 걱정 마라. 말끝을 조금 더 밝게 올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주말에 가끔 내려오지요.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미안해집니다. 제 삶이 아들의 짐이 될까 봐서요. 아들은 제 앞에서는 웃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그렇게 묻고는 제 대답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안심인지 바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현실을 잘 아는 느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손, 약속 시간을 분 단위로 맞추는 성격.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사람에게 약합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에게 말이지요. 그날은 남편 기일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상위에 반찬을 올려두고 저는 잠깐 거실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장을 한 봉지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신발을 보고 잠깐 멈추더군요.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 신은 슬리퍼가 해져 있었지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에 서더니 물소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밤에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물기를 닦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무섭긴 익숙해서 괜찮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다음 말을 준비해 둔 사람처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 사고가 많대요. 계단도 있고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고 며느리를 봤지요.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들은 늘 그런 식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결정을 미룹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다. 너무 걱정 마라.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얇게 웃었습니다. 표정이 친절했지만 눈동자는 계산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네, 어머니. 괜찮으실 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당 쪽 창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끝이 휘청거리는 걸 보는데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준비는 늘 좋은 것이라고 배웠지만 어떤 준비는 누군가를 정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닫고 부엌 찬장의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낮에는 괜찮던 마음이 밤이 되니 또 작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괜찮은가?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괜찮지 않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며느리의 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꺼낸 말은 자꾸만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왔지요. 다음 주에는 안전이었고 그 다음 주에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밀려도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도는 늘 같은 방향으로만 왔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거실 전등부터 켰습니다. 손이 익숙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허리를 세웠습니다. 작은 반항 같은 것이었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며느리는 준비해온 듯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글씨가 가지런했고 형광펜 표시가 여기저기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보며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종이를 보지 않고 며느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합시다라는 웃음이었지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저는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네. 사실 요양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버타운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어머니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말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시설 이름, 비용, 위치,
프로그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제 삶이 표로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입소 비용, 월 비용, 추가 비용 같은 단어들이 제 나이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며느리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불편했습니다. 다만 불편하다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늘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 말 앞에서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걱정이 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들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곤 했지요. 뭔가를 부탁할 때 죄책감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요. 걱정할 것 없다. 나 아직 멀쩡해. 엄마가 멀쩡한 건 알지. 근데 혹시라도라는 말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를 믿는 순간 제 삶은 제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세우면 괜히 큰 싸움이 될까 봐서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집에 계시면 관리비도 들고 보일러 고장나면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잖아요. 병원 갈 때도 택시 잡는 것도 힘드시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해도요. 저희가 늘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늘 옆에 있을 수 없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칼처럼 꺼냈습니다. 사실이어서 더 아팠지요.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는 편해지는 거냐?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편해지고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 저희 속에 제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가 빠진 자리에서 저희가 편해지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대화는 잠시 끊겼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밝은 복도, 깔끔한 침대, 웃는 어르신들. 저는 그 사진 속 웃음을 보며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떤 웃음은 적응의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종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비용 칸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컸습니다. 이렇게 비싸? 네. 그래서 더 미리 준비해야 해요. 미리 준비라. 어머니 집을 정리하면요. 그 돈으로 시설비도 충분히 하고 남는 건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의 끝에는 늘 집 정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요양원은 문장 앞부분이고 진짜 핵심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요.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도 괜찮을 때 정리하는 게. 저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한다는 건 아들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집을 팔면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저는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다 어머니 돈이지요. 다만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기엔 위험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면 위험하고 며느리가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뜻. 저는 그 논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평생 돈 관리는 남편이 했고 저는 통장 잔액을 크게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약점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 밀어붙였고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집을 정리하라니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급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집은 나중에 더 처분하기 어려워요. 어렵든 쉽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 그럼 뭐냐?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하자 아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힘든 거 우리가 그냥 두고 보기 싫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진심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집을 팔아야 하냐?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대화는 집이 중요하냐, 안전이 중요하냐로 만들어 놓고 제가 안전을 선택하면 집을 정리하게 되는 구조라는 걸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감추듯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제 떨림을 보이면 그들은 또 말하겠지요. 봐요, 어머니. 그래서 위험해요. 대화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라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괜히 나쁜 며느리 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제 선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밝았습니다. 밝은데도 마음은 더 어두워졌지요. 저는 주방 서랍에서 예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건의 통장이 겹쳐 있었고 도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통장들이 가족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통장들이 누군가의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지요. 순자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정리해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당신이 뭐 걱정이 많네. 지금 와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조심하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 조심을 너무 늦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상담 예약까지 잡아두겠다고 했지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을 며느리는 진행하겠다로 해석한 듯 했습니다. 그 흐름이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계약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혼자 조용히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지 말자는 결심이 아니다.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지 그걸 다시 정하자는 결심이다. 약속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편하실 때라고 했지만 날짜와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주말 오전 11시 실버케어센터 상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요양원 견학까지. 저는 달력에 적힌 글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도 전화로 그날은 어렵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말이 맴돌다가 결국 삼켜졌습니다. 참는 게 편하다는 버릇이 그때도 저를 잡았지요. 그 주 내내 저는 집안을 더 자주 둘러봤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다가도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하다가도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오래 머무는 곳이 생겼습니다. 거실벽 한쪽, 남편이 손수 박아둔 액자거리. 그 아래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이 아직도 걸려 있었지요. 제가 그 그림을 떼어내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그림만 보면 내가 잘 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날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차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구경만이라는 말은 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삶에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센터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벽에는 안전, 건강, 행복 같은 단어들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은 제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혈압약을 먹는다. 허리가 가끔 아프다. 집에서는 계단을 조심한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스스로 생활 가능한 분들이 가장 잘 적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스스로 생활 가능하다면 굳이라는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지 않으셨어요? 시설이야 깔끔하더구나.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이런 데서 지내시면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아들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지요. 저는 한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엄마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니? 아들은 잠깐 룸미러로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면 그게 제일 좋지. 그 대답은 정답 같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해진다는 건 마음이 접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제 손에 서류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시설 안내서뿐 아니라 집 관련 서류 목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인감증명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제 삶의 뿌리를 뽑는 목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 관련 보험 통장 세금이라고 적힌 라벨들. 남편은 항상 깔끔하게 분류해두곤 했지요. 저는 그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집 냄새와 섞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봤습니다.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고 그 아래로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년 봄이면 그 화단에 꽃을 심어줬습니다. 저는 꽃이 피면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냈지요. 아들은 예쁜 애라고 답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손재주 좋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그때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단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지켜온 걸 왜 이렇게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며느리는 다음 주에 부동산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상담만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요. 부동산에 가는 날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 마지막 인사를 할까 봐서였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를 닦고 거실 바닥을 다시 한번 물걸레로 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동네 사거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장이 제 나이를 보고는 먼저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파시려고요? 오래 사셨겠네요. 그 말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옆에서 며느리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에요. 요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위험. 저는 그 단어가 들릴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위험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험하니까 치워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움이 되면 가족이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멀어지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집을 내놓고 난 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가격을 깎으려 했고, 몇몇은 대출이 어렵다며 망설였습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반대로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흐름이 생긴 뒤였지요. 흐름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흐름을 거스르는 힘이 줄어듭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일 확실해요.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에요. 어머니,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분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마음에 든다고 했지요. 아이가 둘이고 마당을 예쁘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집이 낯선 누군가에게라도 다시 삶이 되겠구나 싶어서요. 계약 날이 정해졌습니다. 인감도장을 챙기고 등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도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찍는지 확인하는 도구였지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면 돼요. 저는 종이 위 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지요. 그래, 잘한 거겠지.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아들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 이제 우리 걱정 없게 해줄게. 그 말이 감사해야 할 말인지 서늘해야 할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걱정 없게 해줄게. 그 말은 나를 위한 약속 같기도 하고 자신들을 위한 선언 같기도 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스를 꺼내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은 버리고 남편의 옷은 한참을 손에 쥐고 있다가 겨우 접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숨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박스에 넣었지요. 마치 기억까지 접어넣는 것처럼요. 마지막 날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잠깐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이 제게 준 시간을 만지듯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집과 제대로 이별해야 했으니까요. 요양원 입소 날짜도 바로 뒤에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절차가 빨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제가 너무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런데 차에 올라타기 직전 현관문을 잠그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을 잠그면 다시 열 수 있을까? 저는 열쇠를 돌린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하지만 결국 열쇠는 돌아갔습니다. 요양원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며느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아줬지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믿고 싶었습니다. 건물 로비는 새 냄새가 났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벽에는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그 또박또박함이 친절인지 절차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가 제 자리였지요. 짐을 풀면서 저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꺼냈습니다. 사진 액자 하나, 가디건 2벌, 약통, 그리고 통장과 도장이 든 작은 파우치. 그 파우치는 어쩐지 손에서 놓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건 다 여기서 해줘요. 너무 챙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손에 익은 게 편하니까. 입소 첫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혈압 체크, 복약 지도, 식사 시간, 프로그램 안내. 저는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민폐가 되기 싫어서요. 같은 방을 쓰는 분은 박정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살 많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둘 다 괜히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았지요. 그게 이곳의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첫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역시 들어오길 잘했죠? 저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잘 나오더구나. 아들은 한숨을 놓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우리도 마음이 놓이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희 마음이 놓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면 곧바로 지웠습니다. 자식이 편해야 부모도 편하다고 믿어온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덕분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방문이 줄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이번 주는 일이 바빠서라며 미뤘고 며느리는 아이 학원 스케줄이 겹쳐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 가장 익숙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1번 오던 안부가 이틀에 1번이 되고 일주일에 2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손을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지만 규칙은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잠을 자면 하루가 끝납니다. 몸은 덜 힘들어졌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허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적어도 4시간은 내 것이었지요. 여기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차를 마실지 말지, 산책을 할지 말지. 큰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이 비용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문의요? 무슨 문의요? 현재 등급과 서비스 범위를 조금 조정하면 월 비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보호자분이 그 부분을. 그 순간 제 목이 마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요?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게 보호자분이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신 편이니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냐고. 건강하니 줄여도 된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축하받아야 할 말인데 여기서는 비용을 줄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발이 무거웠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한 건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박정희 여사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말조차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얀 천장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천장은 낡았지만 따뜻했지요. 여기 천장은 새 것인데 차가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온 곳이 맞나? 아니면 정리된 건가? 새벽이 되자 저는 몰래 파우치를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아직 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숫자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을 팔며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돈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그때는 배려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통제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낮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간호사가 그러더라. 비용을 줄일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지은이가 알아봤대. 엄마 아직 괜찮으니까 굳이 높은 걸로 안 해도 된다고. 그 말 누가 했니? 지은이가 엄마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부담.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이 결국 부담이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부담이니?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여기 들어온 이유가 편하려고 들어온 거다. 근데 비용을 줄이면 내가 받는 게 줄어드는 거지. 엄마, 그 정도는. 그 정도가 뭔데?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내가 지은이랑 얘기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화는 며느리에게만 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는 저 자신에게 났습니다. 왜 나는 내 돈을 남에게 맡겼을까? 왜 나는 아직도 허락을 구하듯 말할까? 며느리는 그날 오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말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아끼려고? 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니까 굳이 비싼 서비스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그 돈은 따로 모아두면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 돈은 누가 모아두냐? 제가 묻자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정리해달라고 했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투가 제 안에 있었다는 게요. 며느리는 한층 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 힘든 거 싫어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화내는 이유를 감정으로만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제 삶의 권한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지 않겠다고요. 저는 상담실로 다시 내려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비용 조정 문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그럼 보호자 없이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간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류에는 서비스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글씨를 하나씩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이 처음으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나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긴 오지요. 그런데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박정희 여사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여기 오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 단단히 잡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신 단단히 잡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큰 각오나 드라마 같은 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아침 창가에 앉아 미지근해진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담담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는 요양원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소가 아니라 외출 신청이었습니다.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지요.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말투가 분명하다는 걸 느꼈는지 서류를 챙겨주었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니 가슴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손에 쥔 파우치를 꼭 잡았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있는 작은 신분증. 오늘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았고 요양원에 들어와 있으며 자녀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직원은 제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의 주인은 어머님입니다. 관리 권한은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고 관리 권한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제 인생에서는 큰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거창한 소송이 아니라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착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믿음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배웠을 뿐이지요. 저는 간단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은 받되 결정은 내가 한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3번이나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말도 없이? 은행이랑 변호사 사무실. 짧게 말하자 아들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일이라서.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알아? 이제 알게 될 거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이 빨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당황하잖아요. 당황할 일은 아니다.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거라는 건 아시죠? 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일을 해야겠다. 그래도 요양원 문제나 비용 같은 건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을 하며 저는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몇 마디를 더 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버타운으로 옮겼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제 선택으로 고른 곳이었습니다. 방은 아담했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출입과 생활이 제 뜻대로였습니다.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방문도 줄었고 말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빠르게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함은 경계를 다시 그리게 하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서만 결정하지 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이야기는 같이 하면 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루는 끄덕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끄덕임이었지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작아지는 건 선택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가끔 창가에 서서 생각합니다. 그 집을 떠나던 날 현관문 앞에서 멈췄던 순간을요. 그때는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요양원 일정표가 아니라 제 달력 위에 적힙니다. 작은 글씨로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 글씨를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